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CPI 지표가 둔화되었다, 예상치만큼 나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투자자들은 뭐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동시에 금리 인상이 추가로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주들은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시장 상승률이 계속 높아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외국인들이 떠나간 자리에 금융주들이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 뭐 순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팔아치우면서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시원치 않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금융주들이 뭐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것은 맞죠. 왜냐면 주도주 반열에서 조금 밀려났기 때문인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금융주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연금이 반도체를 매도하고 2차전지와 기계주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반도체를 매도한다, 약간의 차익 실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려있던 것에 대한 어떤 매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와 기계 쪽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이 하는 짓거리는 왠지 좀 얄밉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FOMC 결과가 오늘 저녁이면 나오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도 결정될 것 같은데, 일단 FOMC가 어떻게 나오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까지는 일단 시장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급하게 올라간 것 치고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4%, 나스닥은 플러스 0.8%, 제법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예상했던 것만큼, 그니까 장 초반에는 막 더 치고 넘어갔었거든요. 거의 뭐 1%씩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번 뚝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계속 뭔가 위쪽에서 누르는 듯한 형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CPI 지표만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고민거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면 되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생각보다 그 상승률이 조금 둔화된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기술주의 어떤 강세를 통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지금 테슬라가 1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황이 지금 1조 달러 돌파가 돼버렸죠. 그래서 반도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 돌파, 뭐 급등세 계속 진행된다. 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반도체 올라가고요, AI 관련주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딱 두 개가 양분되어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 영향 그대로 갑니다. 누구하고 누가 올라가요? 반도체와 2차전지 이런 쪽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CPI 지표가 아주 잘 나왔어요. 4.0으로 나왔고요. 지난달보다는 0.1%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0.1% 상승했다. 이건 뭐 지금 지난달 수치를 살펴보면은 4월달에 나타난 게 5월달에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내용을 살펴보면 4.9%, 이제 연간 그 상승률이 4.9%, 그 다음에 0.4%, 월간 상승률이 0.4%였는데 이번 달에 발표된 걸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4.0% 올랐고, 그 다음에 지난달보다 0.1% 상승했다. 즉 CPI가 4.0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4.9에서 4.0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일단 CPI 지표가 계속
하락세 보일 것 같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대 진입은 금방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3%대 진입 가능해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하락폭이 좀 둔화되겠죠. 그래서 3%대 진입을 하고 나서 연준이 얘기하는 2%대까지 진입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살펴보면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21년 3월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물가가 막 올라갔던 바로 그 시점 이전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근데 연준이 왜 2%를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3%대 정도만 진입을 해도, 네, 상당히 많이 안정됐고, 원상복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 PPI 지표도 이제 발표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물가에 대한 어떤 압박감은 많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0%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98%까지 올려서 거의 동결 확실시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라서, 네, 뭐 지금 90% 이상,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네,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 네, 이제 종식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것들이 시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다음번에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올해 1회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금리 인상이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그 다음에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 즉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최대한 선택지를 확보할 것이다. 만약에 다음 달에 다시 CPI가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가 없겠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가지표의 어떤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또 경기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고용이 너무 좋아진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리를 또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찌됐건 한 번을 올리든 동결을 계속하든 일단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 시기는 끝났고 이제 금리를 최대치까지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조금 넘는 수준에서의 금리 고점 라인이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자,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떨어졌었던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경기 부양과 함께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근데 금리는 일단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요. 더 내려가야 되고요. 시장에서 또는 기업들에게 더 좋은 메시지가 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의 추가적인 랠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의견이 양분화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의 강세장 진입은 뭐 환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뭐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앞으로 강한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죠.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하락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얘기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더 큰 것이 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는 통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제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바닥이라는 부분들을 절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바닥권 진입하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어떤 추가 하락, 대세 하락 이런 부분들은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세장 진입이 지금이 아닐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위치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팅을 느슨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어쨌든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이번 달에 안 올라가면 다음 달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또 주가가 떨어질 만한 어떤 위협거리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오늘까지는 일단 상승 흐름 일단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할 겁니다. 파월이 뭐라고 중얼거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코스피 지수가 18%나 올라올 때 고작 3%밖에 못 올랐다. 누구요? 금융주가. 네. 외국인들이 떠나간 금융주들이 지금 순환시대를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연초 대비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KB금융은 그래도 올랐네요. 1.9%, 신한금융 2.2%, 우리금융이 좀 많이 올랐네요. 6.8%, 그 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0.5%. 이 기준은 4대 금융지주, 얘네들의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8%밖에 안 된답니다.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시장이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팔아먹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연초부터 시장을 괴롭혔었던 게, 이제, 은행 파산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 은행 파산인데, 왜 우리나라가 나서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압박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있어서 실적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전망치들도 좀 있었고요. 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은행을 좀 압박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종결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에게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금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종결이 가지고 오는 것은 보험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예금 금리도 안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만 한다면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기가 호전되어 가거나 분위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대출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 되면은 부실채권이 늘어나지만 금리가 낮아지고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면 대출 받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실채권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다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만 재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재미가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금융주들은 이제 배당 같은 부분을 보고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했을 때, 은행주들은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보험주들은 일단은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되게 되면 일단은 수익성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위기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볼게요. 우리 정부가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대형은행의 과점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대 마진 축소, 취약 차주 보호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은행을 압박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은행에게 좀 부담을 줬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은행의 이익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은행의 그런 어떤 건전성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실 채권에 사실 은행을 도와주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압박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돈놀이하는 그런 회사들이 뭐 죽는 소리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잖아요. 부자가 한 끼 굶었다고, 아유, 배고파. 아이고, 그래, 배고파? 너무 불쌍하구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굶을 수도 있는 거지, 배고플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정책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은행업종의 가격 매력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저평가 국면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일단 금리 종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되는데,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은행주들은요 피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 나갈 만큼 그렇게 신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아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주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부담감들을 계속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보험주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주들은 뭐 그냥 두셔도 크게 피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요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다른 주도주의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당 같은 부분들이 부각되려면 이제 연말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주들은 또 분기 배당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시점에서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투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시장이 좋다 그러면 은행주들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보통은 은행주들이 방어주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네, 크게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유지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배당 받아먹고, 네,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느끼는 그런 정도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반도체를 덜어내고 있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2차전지, 기계주를 담았다. 반도체를 덜어내는 국민연금과 2차전지, 기계주를 담았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국민연금이 도대체 반도체를 왜 파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주식 운영을 잘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진짜로 모르겠는 게, 그냥 못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도체의 그 보유 지분을 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지분을 8%에서 7.7%로 하락을 시켰다. 0.4%포인트 축소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급등하면서 일부분에 대한 차익을 실현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 올라갈 때 더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 계속 비중을 줄여서 맞추려고 하죠.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썰어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뭐 안정성을 위해서, 아니면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은요, 뒤쪽에 나타나는 그 수익성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 올라오니까 잘라먹고, 또는 이제 수익이 아니라 본전에서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매수가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네들이 운용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알아서도 하겠습니다만, 알아서 하게 한 거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사실은 올해부터 매수를 확장할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매수가 또 국내 주식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국민연금은요, 대부분 외국인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얘네들도 대형주, 장기적 투자. 원래 이게 국민연금의 성격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단타하려는 분위기 많이 가는 것 같고, 자꾸 위쪽 종목들 따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면은 팔아먹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지수를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싹 주식 다 팔아내고, 현금 가지고서, 뭐, 오래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놨었는데, 아직 매수 들어온 것도 없고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를 그렇게 덜어내고 있대요. 그래서 뭘 사냐, 봤더니, 지금 반도체와 리오프닝 쪽에서는 줄이고 있다고 해요. 네, 이 리오프닝 쪽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팔아먹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2차전지 관련 종목하고 이제 기계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사고 있냐면 LG화학을 6.8%에서 7.4%로 확대했다. 즉 하이닉스 팔아서 LG화학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SK온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비중도 8.3에서 8.8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대형 2차 전지를 사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형 2차 전지 종목군들은 그렇게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LG화학의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SK이노베이션의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얘네들이 또 헛다리 짚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코스닥이 더 강하죠. 근데 그런 쪽은 또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잘 못 가는 쪽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 2차 전지를 살려면 또 단기적 수익을 내려면 오히려 코스닥 쪽에 들어가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주를 매수하는 것도 눈에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 요거는 이제 비중이, 주가가 최근에 좀 올리긴 했어요. 근데 비중이 얼마큼 늘었냐? 0.1%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고,
사고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로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아차 역시 비중을 7.46에서 7.66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2차전지 쪽에 거의 몰빵식으로 많이 집중시켜놨고, 기계, 자동차 이런 쪽에 조금씩 늘려놨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 반도체는 팔아먹었다. 이게 지금 금융투자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실 이게 그냥 전망치나 이런 것만 보면서 접근하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상황을 좀 보면서, 물론 이제 비중이 남아있어요. 뭐 많이 덜어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중을 줄인다는 것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차익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이런 걸 통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거나 큰 자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좋지 않죠. 또 그런 그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덜어냈을 때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쪽으로 옮겨가 버린다라는 것은 국민들한테 돈을 또 삥을 뜯어가지고 나중에 살 때 되면 또 삥 뜯어 사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아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국민연금은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려니 라고 생각을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은 드네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여기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CPI 둔화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영향이 전달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매도하면서 이제 떠나갔다. 그래서 수단 시대를 겪고 있는데 금융주들 섹터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실적이 좋고 저평가되고 뭐 그런 건 다 좋은데 일단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가 없는 저평가 종목은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은행주들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냥 조금 재미없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냥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2차 전지를 매수한다. 배터리를 팔았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게 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입장, 저 같은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뭐지라는 생각이에요. 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라고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얘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네요. 네, 국민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지수가 외국인들이 통해서 막 올라갈 때 같이 붙어줘야 되거든요. 같이 붙어서 올려줘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서 찬물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수익도 또 안 난단 말이에요. 수익이나 잘 나면 또 말 안 하는데 수익도 또 안 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답답한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라. 집단 심리는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단결 본능에서 나온다. 모두가 함께 해야지 안심이라는 기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나 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안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심리를 역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주식 투자에서 안심을 느끼려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불안감을 느끼거나 뭔가 좀 대중과 반대로 가서 불편하다 생각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주식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출발 예상되니까요. 긍정적으로 쭉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